안녕하십니까. 호텔 인적 자원 관리론을 수업을 이제 두 번째로 진행하는 이제 김호성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앞서 처음 수업했던 그 뒤에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이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금 관리의 영역을 보시면 임금 관리는 크게 임금 수준의 관리, 임금 체계의 관리, 임금 형태의 관리 등 이제 세 가지 관리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임금 수준의 관리는 이제 조직 이제 구성원들 모두에게 지불하는 평균 임금률과 그리고 임금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임금 체계의 관리는 개별 임금 총액이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가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형태의 관리는 이제 임금의 지급 방법을 다룬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면 아, 이 밑에 이제 그 표를 보시면은 이제 임금 수준의 관리의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은, 예를 들면 전체 종업원의 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뭐 결정하기 위한 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임금 체계 관리 기준이 되는 것은 이제 개별 임금 총액의 이제 총액이겠죠.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형성할 건지. 그리고 임금 형태의 관리는 이제 말 그대로 지급 방법. 뭐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 수준의 관리에 이제 예를 보시면 생계비 이제 조사, 그리고 임금 조사, 그리고 지불 능력. 뭐 예를 들면 이는 우리가 이 회사가 이거를 지불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임금 체계 관리를 보시면 이제 개별 임금 뭐 총액을 뭐 형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직무급, 예를 들면 호텔이니까 식음료의 뭐 기본 급료는 뭐 이렇게 측정이 되고, 프론트 데스크 예를 들면 객실에 어 그 급료는 뭐 이렇게 따로, 거의 보시면 식음료랑 그 객실이랑 조금 차이가 나죠. 기본급은 비슷할지 몰라도 뭐 각종 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붙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자격, 뭐 이런 것들, 뭐 호텔에서 필요로 하는 뭐 호텔 경영사라든지 뭐 이런 자격증이 옛날에는 뭐 총지배인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총지배인 자격증이 있었죠. 이런 것도 이름이 다 바뀌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 돈을 얼마씩 자격증을 따고, 이런 것들을 호텔에서 또 필요로 하는, 예전에는 필요로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뭐 특급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의 형태로, 인센티브의 형태로 뭐 이런 것들을 자격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는 하나의 형태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임금 결정의 이제 과정을 보시면, 이제 임금은 조직체와 근로자는 물론 이제 단체 교섭, 국민 경제 등의 주요 관심사이므로 이제 신중하게 고려하여서 이제 과학적 합리적 방법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호텔 등 기업체에서 개인의 임금이 결정되는 이제 과정을 보면 이렇게 나중에 PPT를 참고하시면 될 건데, 이제 PPT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직무평가와 임금조사에 의해 직무 간의 공정한 임금 구조가 형성되고, 연공 및 성과 등 임금 기준에 따라 임금 체계가 설정이 되며, 임금 구조와 임금 체계를 바탕으로 개인별 임금이 확정이 되겠죠. 그리고 개인별 임금은 적절성, 공정성, 균형, 경제성, 타당성, 동기부여 등을 바탕으로 평가되고 이제 통제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제가 어,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그건 뭐 저희 대면 수업 때 이런 것들을 아마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동영상 강의 자체가 조금 딱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수업을 하실 때, 대면 수업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통상 임금하고 평균 임금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임금 체계가 이제 효율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토론하고 뭐 이렇게 서로 또 물어보고 질문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조금 딱딱한 면이 있습니다. 있어도 나중에 이제 이 임금이란 것은 이제 일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우리가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일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여러 이유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임금을 또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임금의 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나중에 임금 협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할 때 유리하겠죠. 모르는 것보다 이거를 알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저도 사회초년생 때는 이런 거 몰랐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겪어보면,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요런 것들에 대해서 센스가 있는 사람들이 빠르게 연봉 협상 같은 것들을 잘 하더라.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실제로 살아오면서 경험을 했고 해서, 이게 조금 이런 파트가 조금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어, 수업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임금 수준의 의의를 보시면, 임금 수준이란 이제 한 나라, 한 산업 또는 한 기업의 직원 1인당 지불되는 임금의 수준을 말하죠. 그리고 그 임금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기업 외적 요인이 있고 기업 내적 요인이라고 이제 우리 쪽에서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기업 외적 요인을 보시면 표준 생계비 이제는 이제 근로자들의 생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임금의 하한선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들을 표준 생계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표준 생계비는 최하선을, 그러니까 표준 생계비는 임금의 하한선, 그러니까 최저 임금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이제 이거 보시면 뭐 수요와 공급은 항상 중요하죠. 나중에 보시면, 저 경제학과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듣는 게 수요와 공급은 참 중요합니다. 특히 노동 수요의 수요와 공급은 이제 경제 환경은 이제 취업률과 인력 시장의 구조와 변화를 가져온과 동시에 임금 수준은 노동 시장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많이 받죠. 뭐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지금 떠오르고 있는 뭐 그 산업군에서 근로하는 사람 근로자들은 당연히 임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하향 산업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뭐 이런 것들 필요로 하는 것들을 뭐 어떻게 수요층이죠. 그러면 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산업이 필요로 한데 얼마나 더 이런 사람들 인력들을 고용을 해야 될 건지,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노동시장의 압력을 보시면 이제 그 노동조합은 임금, 작업 조건, 조합원의 복지 개선 등 노동자의 경제,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노조가 결성된 기업의 임금 수준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노동조합은
뭐 요 부분은 제가 잠시 여기 아마 동영상 편집한다고 잠시 끊길 것 같은데 요 뒤에 노동조합의 뭐 압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조합은 이제 왜 노동조합이 중요하냐면 이제 그 조합원들을 위해서 이제 노동조합원들을 위해서 그 노동조합이 있는 거겠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뭐 대표적인 조합들을 보시면은 민주노총이 있고 뭐 한국노총이 있죠. 뭐 그 중에서 뭐 요새는 교총도 있죠. 교육청년협회 뭐 이래갖고 뭐 교육 관련된 쪽으로 공무원들 원래 노조 만들지 마라 했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노조를 못 만들게 하는 것들 자체가 이제 노동 탄압이겠죠. 왜냐하면 노동조합에 보시면 아까 압력이라고 있고 왜 이런 것들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이 생기냐면 그 당연히 권리를 막 하고 주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근로자가 있고 그 위에서 이제 우리는 흔히 사장이라고 하지만 이제 사장 말고 뭐 사용자라고 법률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사용자들은 당연히 노동조합이 생겼고 막 권리를 주장하고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다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사살 이제 뭐 크게 표 안 나게끔 무마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조합이 생기버리면 그 권리에 대해서 다 주장을 하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라고 한다면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이제 돈이 지급이 되고 또 그 복지들을 위해서 또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이 안 좋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노동조합 뭐 해달라고 데모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그 손해가 나가겠죠.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뭐 제품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이제 영업을 하는데 그 영업 손실이 또 발생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용자 측에서는 별로 노동조합이 있는 것 자체를 안 좋아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노동조합을 못 만들게 막 해서 사측에서 막 막고 이랬죠. 삼성이 지금 대표적으로 예전에 논란이 됐었죠. 노동조합 못 만들게 하고 막 그랬죠. 이제 민주노총 이런 것들이 다 왜 유명하냐면 현대자동차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민주노총 중에서 금속노조죠. 이제 이분들이 거의 예전에 막 거의 투쟁하다시피 해서 지금 많이 노동자들의 권리 신장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병폐는 뭐 또 그분들 보고 귀족 노조라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그래서 이제 이 노동조합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근로자의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신장되는데 많이 이제 도움을 주고 있고 그 노조가 결성된 기업들은 대다수들이 노조가 없는 회사보다 임금 수준이 일반적으로 더 높은 경향을 또 보이겠죠. 예, 당연한 거겠죠. 싸워서 그분들은 이뤄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임금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차이가 나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경쟁회사의 임금 수준. 이제 업종이 비슷할수록 임금 수준도 서로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므로 동종 경쟁 호텔의 임금 수준은 그 호텔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죠. 이런 것들. 경쟁사의 임금 수준도 예를 들면 우리 회사의 임금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막 예를 들면 경쟁사 바로 옆에 있는 뭐 호텔의 프론트 데스크에 사원이 통상 급여가 얼마 된다더라 라는 것들을 이제 예를 들면 우리 호텔의 사용자인 뭐 대표이사가 알고 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줘야 되지? 저기에 맞춰서 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사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으로 동종업계랑 비슷한 수준으로 주겠죠.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는 이제 사회적 영향이 있습니다. 임금은 사회적 생활 양식과 과거의 보수 체계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고 있죠. 이제 정부는 때로 이제 사회 여론을 수렴하여 임금에 영향을 미칠 사항을 법으로 제정할 뿐만 아니라 기업으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하죠. 이게 뭐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저임금이겠죠. 당연히 최저임금은 정부에서 눈치 보고 있죠. 사실은 또 재계, 그러니까 사용자 측, 그리고 노조, 근로자 측, 서로 간에 막 이렇게 대화와 뭐 이런 것들, 막 알력들이 막 오고 가면서 뭐 거기서 이제 발생되는 여론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보고 있다가 최저시급 이런 거 올려줘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정치적인 거라서 크게 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겠죠. 이것들이 이제 사회적 영향이라고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 수준에서 미치는 사회적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는 경제적 환경을 보시면 임금 수준은 이제 국민 경제 전반과 깊은 관계가 있죠. 그리고 경제 수준이 높고 경제 성장률이 높을수록 조직의 임금 수준은 일반적으로 높고 경제가 침체되어 있으면 임금 수준이 더 낮죠. 예를 들면 이제 경제가 좋으면 임금 수준이 높고 경제가 지금 막 코로나 19로 인해서 이제 지금 정말 어렵죠. IMF도 더 어려웠는데 그래 되면 또 임금 수준이 낮아지죠. 그렇다고 뭐 금액이 낮아지는 것보다는 거의 동결이죠. 동결이고 물가는 상승되고 결과적으로는 임금 수준은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경제적 환경은 임금 수준에 이제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딱히 우리나라는 뭐 경기 좋다고 해서 돈 더 많이 줄 때 잘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스갯소리로 이제 조금 듣고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경제적 환경이 또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맞죠? 다른 건 몰라도 경제가 침체되어 있으면 임금 수준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이유는 임금 수준은 동결이 되지만 물가는 상승하니까 내가 지출해야 되는 돈이 더 똑같이 쓴다 해도 높아지겠죠. 그러면 내 월급은 오르지 않고 나가는 돈은 많고 결국 임금 수준이 낮아진 것밖에 안 되겠죠. 이런 것들 잘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규제, 정부의 최저임금법이나 임금조정법 등 임금과 관련된 각종 법규들은 임금 수준의 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런 것들 기업 내적 요인, 이제 그 전에 정부의 규제, 정부의 최저임금법이나 이제 임금조정법 등은 임금과 관련된 각종 법규들은 임금 수준의 결정에 큰 영향을 주죠. 이거는 뭐 아까랑 말씀했던 이거 어떻게 보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이야기 같은데 정부가 아까 사회적 영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부의 규제,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만들어 놓죠. 매년 최저임금이 낮아질 수는 없겠죠. 물가는 상승하니까 그 최저임금이 점점 높아지고 이 최저임금을 지켜라고 법으로 만들어 놓았죠. 이제 이런 것들 여기 어기면 정부 기업들은 이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의 규제입니다. 근데 뭐 막상 정부도 사용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치를 보죠. 제게 뭐 무작정 노동자의 편만 들어준다라고 볼 수는 없고 뭐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 역량, 경제적 환경, 정부의 규제 다 여기서 연관성이 있죠.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노동조합의 압력, 이제 경쟁회사의 임금 수준, 뭐 이런 것들, 표준 생계비,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 정부의 규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중요하고. 자, 이제 기업 내적 요인을 보시면 이제 그 첫 번째로 이제 조직의 규모와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임금 수준이 이제 높은 경향을 가지죠. 뭐 예를 들면 대기업이 임금 수준이 일반 이제 중소기업보다 당연히 높겠죠. 그리고 새로 창립된 조직체는 이제 보통 내가 새로 신생업체이기 때문에 그 인력들을,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인재들을 스카우트하거나 그 인재들을 더 모으기 위해서는 임금이 좀 높아야 그분들을 또 데리고 오지 않겠습니까? 회사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높은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이제 경향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이제 경향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반대로 오랜 역사와 명성을 자랑하는 조직은 이제 임금 수준이 보통 낮은 경향을 보이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오래 돼 있고 역사가 있고 명성이 있으면 뭐 일단 그 회사의 조직원들은 거기 있으면서 이제 스펙이랑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스펙을 쌓겠죠. 경력을 쌓고 나면 이제 다른 업체나 동종업계에 이직할 때 그만큼 높은 페이를 받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업들이 모르는 게 아니죠.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 새우빠지게 키워놔봐야 비싼 돈 주고 어차피 딴 데 가면 더 연봉 더 많이 받을 거.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뭐 이 정도 줘도 우리 회사에 들어올 사람이 많다. 이 말 그대로 수요와 공급이죠. 여기는 뭐 필요한 인재들이 알아서 들어오니까 우리가 크게 페이를 높게 줘야 될 필요성이 없다. 요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면 이제 노동 생산성. 일반적으로 이제 생산성이라고 하면 노동 생산성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죠. 노동 생산성은 이제 알고 있으면 좋겠죠. 뭐 시험 문제 나올란가 모르겠지만 노동 생산성은 뭐다? 이제 노동의 투입량 분의 산출량이겠죠.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길 좀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 방침을 보시면은 이제 임금 정책이죠. 기업의 임금 수준은 경영 이념과 정책에 영향을 받죠. 고임금 정책은 최우선의 대우로 높은 성과를 지향하는 정책으로 비교적 재정 상태가 좋은 기업이 주로 택하고 있고, 저임금 정책은 비교적 재정 상태가 좋지 않거나 구성원들에게 임금 이외에 다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점을 가진 조직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죠. 경쟁 임금 정책은 다른 유사한 조직과 대등한 임금을 지불하는 방침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호텔 기업의 임금 인상률의 결정 방식을 보면 호텔의 규모가 클수록 단체 협상에 의한 방식을 채택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임금 수준의 결정은 앞에서 본 이제 임금 수준 결정 요인들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요약하면 생계비 보장의 원칙, 그러니까 거의 최저임금 말씀하시는 거 맞겠죠? 그리고 기업의 지불 능력의 원칙, 사회적 균형의 원칙 등으로 말할 수 있죠. 아까도 쭉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즉 직원의 생계비를 임금 수준의 하한선으로 잡고 기업의 지불 능력을 임금 수준의 상한선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하한선으로 잡고 우리 회사의 그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재무 능력을 상한선으로 잡아서 이 중간에서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협상이라든지 잘 해서 임금 결정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 지금 요번 시간에 배웠던 한 큰 틀이겠죠. 그리고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대면 수업이라서 요 뒤에 이제 8장 호텔 임금 관리를 이제 마무리를 얼마 안 남았지만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대면 수업 때 이제 우리가 못했던 이제 인사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서로 뭐 처음 뵀으니까 이제 얼굴도 익히고 그리고 이런 것들 질의 질문 수업 시간에 이제 워낙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이런 이제 그러니까 비대면 수업에서 동영상 강의가 처음이라서 죄송하고요. 처음이라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흡했던 부분들을 이제 대면 수업 때 질의 응답을 통해 가지고 질의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학생들 분들이 좀 많이 더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갖는 시간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또 많은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